안녕하세요. 상동에 위치한 소수정의 영어학원 대표 장윤진 원장입니다. 오늘은 현 중3, 즉 예비 고1 학부모님들을 위한 설명회를 준비했는데요. 저희가 열심히 준비한 만큼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비 고1을 위한 영어 출제 경향 및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할 거고요. 저에 대한 간략한 설명입니다. 입시 영어의 시작, 저희는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라이팅 그리고 구문 독해 위주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학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중등 출제 경향 분석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참 중학교에서 이제 기말고사가 마무리되었거나 이제 시작을 하거나 두 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시험을 본 학생들은 거의 다 마찬가지로 알고 있겠지만 주관식 서술형보다는 객관식에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거의 중학교 영어는 주관식이 없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객관식에서 여러분들이 점수가 좌우가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본문 내용이 있고 그리고 밑줄 친 어법 중에서 틀린 거 이런 문제가 거의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조금 어떻게 바뀌는지 이게 포인트겠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등 A 절대평가입니다. 여기 점수가 정해져 있죠. 그래서 학생들은 누가 잘하건 누가 못하건 그 점수 안에만 들어가면 A, B 뭐 이렇게 나뉘는 점수 등급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중학교 때 A를 받았다고 해서 고등학교 때 1등급 그냥 나오진 않습니다.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되게 다양하게 분포가 되는데요. 이제 고등학교 때도 1등급을 받으려면 중학교 때 많이 연습을 하셔야겠죠. 1등급은 4% 안에 들어가야 1등급이 되고요. 수능 영어 절대평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절대 쉽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2, 3학년 가서 이제 정시를 준비한다. 고3 돼서 정시를 준비한다 라고 해서 이제 좀 쉬운 길로 가겠지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등 내신 영어는 전체 지문 변형이 출제가 됩니다. 네, 꼼꼼하게 공부해야겠죠? 고등 내신 출제 경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내신 산출 방식, 중간고사 35%, 기말고사 35%, 수행평가 30%고요. 그리고 지필고사 범위는 교과서 2단원 혹은 1단원, 그리고 모의고사, 그리고 부교재 위주로 출제가 됩니다. 부교재는 50%, 교과서 25%, 그리고 모의고사 25%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지필고사 난도는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필고사 특징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서술형 문항은 20에서 30점 배점이 됩니다. 그리고 핵심어 쓰기 빈칸, 그리고 단어 제시 문장을 완성해서 통영작으로 쓰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오늘도 중원고등학교 학생들이 영어 시험을 봤는데요. 우선은 전화하자마자 하는 아이들의 말이 뭐였냐면 선생님 객관식은 다 맞았어요. 주관식 서술형은 아마 채점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객관식 100점은 기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포인트로 잡아둬야 될 거는 학부모님들 잘 들으셔야 될 거는 라이팅입니다. 무조건 라이팅에서 등급이 결정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별력을 위해서 어렵게 출제됩니다. 그리고 어휘 비중이 크고요. 오지선다형 문학의 난동은 편이한 편입니다. 원문 변형 출제, 경향 추세, 그리고 상식적인 출제가 됩니다. 고등 내신 출제 경향이 이제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중학교 때는 이제 중학교 3학년 잘 보냈다고 생각이 드시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뭘 좀 준비해야 될까? 그러면 정말로 기출문제는 어떤 게 있을까? 궁금해 하셨던 학부모님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요. 이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근데 조건이 있죠. 더비 구조를 사용해서 작성을 하고 그리고 단어를 모두 사용해야 하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보기에 단어를 변형시키거나 추가해야 할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는요. 이게 다 들어갔는데 그 정답지와 달라도 어법만 맞는 경우에도 오케이를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여기에서 선생님들이 바라는 그런 답이 있습니다. 그거를 잘 꼼꼼하게 쓸 수 있는 학생이 1등급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학원이 그 시험을 대비해서 어떤 걸 준비하느냐, 예비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 특강을 진행을 할 거고요. 객관식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점을 받는다고 해서 1등급이 나오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주관식 서술형에서 등급이 결정되기 때문에 저희는 여름방학 때부터 같이 손잡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비 고1 여름방학 특강 저희 모의고사 EBS 부교재 문제를 먼저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지문 분석 같이 해볼 거고요. 구문 독해 연습해볼 거고 변형 문제 당연히 풀어보겠죠. 그리고 주관식 서술형 요게 포인트입니다. 단어는 정말로 많이 정리해두면 다 재산입니다. 그리고 월급반 예비 고1반 같은 경우는 11시 1시간 30분 진행이 되는 6명 정원, 그리고 화목반 11시부터 1시간 반 진행이 되는 6명 정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방학 때 어떤 거 다룰 거냐면요, 이제 기말고사나 중간고사에 꼭 나오는 EBS 부교재를 다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문을 한번 풀어보고, 다른 학생보다 한 발 먼저 풀어보고, 그리고 변형 문제 풀어보고 라이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조금 미리 받았던 질문 중에서요, 이제 수능 영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런 거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영역별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우선은 words. 읽기가 안 되면 단어 외우는 거 당연히 힘듭니다.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시작되는 단어를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어떤 학생이 이런 학생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인데 색조라는 단어가 피그먼트거든요. 돼지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깜짝 놀랐던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리스닝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되면서 발목을 잡습니다. 그거를 꼭 잘 기억하셔야 돼요. 리스닝 같은 경우 저는 아무리 들려도 안 돼요 라고 생각을 하시면 무조건 단어 실력을 쌓으셔야 돼요. 듣기는 정말로 배신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내가 한 해 한 해 혹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한 해 한 해 이렇게 실력을 쌓아간다면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머, 이해해야 되는 부분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암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영어는 암기 과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걸 노트에다 잘 정리해서 나만의 노트를 만들고 그게 잘 정리되어 있는 학생들이 내 등급을 잘 받을 수 있습니다. 리딩이 단어 실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고등 영어는 구문 독해예요. 구문 독해라는 건 구조력이 부족하고 주어가 어디 있고 동사가 어디 있고 이런 걸 제대로 찾지 못하면 굉장히 이제 난감한, 단어는 다 알지만 정리가 안 되는 그런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게 될 거예요. 이제 정규반 수업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현 중학교 학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리스닝은 고등 1회분 딕테이션까지 진행됩니다. 월스는 고등학교 가면 외울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전에 여러분이 단어를 많이 쌓아놔야 합니다. 꼭 집중해 주세요. 그래머, 모의고사 문법 들어갈 거고요. 기출문제도 적용이 될 거고, structure, 아까 그 구문 독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의고사 중등까지는 격주로 진행이 되는데요. 중학교 3학년 혹은 중학교 2학년 학생 중에 잘하는 학생들이 매주 시험을 보기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문법 위클리 테스트는요, 우리가 이번 주에 만약에 동명사를 배웠으면 동명사 테스트, 투부정사를 배웠으면 투부정사 테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문자 숙제 완료 퍼센트, 다음 과제, 그리고 단어 완료 개수 문자 발송됩니다. 중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듣기 진행이 될 거예요. 조금은 쉬운 듣기로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단어 같은 경우는 무리하게 시키지 않습니다. 그 학생에 딱 맞게끔 80개에서 160개 학생의 맞춤 단어 시험이 진행됩니다. 중등 문법 개념과 문제가 전용이 될 거고요. 똑같이 구문 독해, 그리고 문법 위클리 테스트 아까처럼 마찬가지로 진행이 될 겁니다. 저희 학원의 장점 중 하나는 들어온 학생들이 절대 나가지 않습니다. 그만큼 철저한 학생 관리와 학부모님과 학생과의 유대관계가 정말 좋은 학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골든타임이라는 용어 아시죠? 제가 약간 정확하게 말씀드리려고 네이버에 찾아봤는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시간이래요. 그리고 이 시간 동안 수행한 활동에 의해서 인명의 구조 여부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영어에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바로 고등학교 이전 시기인데요. 이 골든타임을 저희 학원과 잘 준비해서 고등 영어에 좋은 결과를 맺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골든클래스 입시영어 대표 장윤진이었고요.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입문 설명회에서 입시 부분 설명을 맡은 김영태라고 합니다. 사실 제가 설명회 준비를 하면서 상당히 많이 고민을 했어요. 어디에 타겟을 맞추고 준비를 해야 될까? 지금 사실상 설명을 하게 되면 의치, 한수 이쪽 중심으로 한 설명회도 있고, 또는 뭐 스카이 중심으로 한 설명회도 있고, 많은 설명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하기를 사실상 의치, 한수나 스카이 같은 경우에는 준비되는 아이들이 가는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물론 거기를 가면 좋겠죠. 그렇지만
막상 타겟을 맞춰놓고 공부하고 준비할 때에는 어느 정도 가시권에 들어있는 대학을 위주로 준비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설명회에서 타겟이 되는 부분은 흔히들 이제 스카이보다는 한 단계 아래로 보고 있는 서성한, 중경외시, 이 정도가 사실상 아이들이 가장 많이 준비하고 결과적으로 쓸 때 가장 많이 우리가 쓰게 되는 학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교들을 중심으로 방향으로 잡아봤습니다. 일단 설명의 순서는요, 대입 전형에 대한 기본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대입 전형의 실제, 핵심적인 부분을 살펴드릴 거고, 그 다음에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요걸 거예요. 고교 학점제. 요게 이제 지금 현재 예비고1들, 얘들이 이제 2학년 올라가기 시작하는 25학년도부터 전면 시행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준비했고요. 그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인근 학교, 주변 학교들이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는 먼저 대입 전형에 대해 기본적인 설명을 해드릴게요. 대입 전형은 크게 4가지 항목으로 보시면 돼요. 물론 요거 말고 우리 흔히 얘기하는 특수학교가 있죠. 뭐 사관학교라고 하는 거. 그건 따로 보는 학교이기 때문에 제가 뺐습니다. 그걸 제외하고 나머지 크게 4가지 방향으로 대학을 간다 보시면 되거든요. 첫 번째는 학생부 위주 교과 전형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교과 위주 전형. 내신 성적을 위주로 대학을 가는 거죠. 여기에는 학교의 추천이라는 게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약간 형식적인 부분이긴 한데요. 실제적으로 최근 들어서는 학교 추천 전형에서, 학교 추천 그 인원 자체를 좀 늘려주고 있어요. 예전 같으면 한 학교에서 뭐 서울대는 2명밖에 못한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엔 많이 완화되고 있어서 사실 정말 큰 의미가 없고요. 내신 성적과 그 다음에 수능 최저. 근데 이 수능 최저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는 좀 많이 완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요것이 전체로 봤을 때 사실 5%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위주 종합전형.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학종이죠. 학종 같은 경우에는 정규 교육 과정에서의 내신 성적과 비교과 활동을 배제합니다. 예전에는 이게 많이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교과 과정 외의 활동을 많이 배제하는 추세입니다. 이거 따로 설명해 드릴 건데 전체 입시에서 봤을 때 이것이 한 23%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볼 수 있는 전형은 논술 전형인데요. 논술은 인문계는 인문 논술, 그 다음에 자연계는 수리 논술, 또는 인문계에서 경영이나 경제학과 같은 경우에는 수련술 보는 경우도 있어요. 요거는 근데 실제로 3.3%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게 우리 흔히 정시라고 얘기하는 수능 위주 전형이죠. 요거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수능 100%로 가게 돼 있는데, 문제는 현재 서울대는 올해도 교과 성적이 반영됐고요. 약간 그 학종 비슷하게 반영이 됐고요. 내년부터는 고려대도 교과 성적을 반영합니다. 근데 요거는 좀 제가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정시 전형은 수능 100% 위주로 많이 간다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것이 실제로 비율을 따지면 19.3%입니다. 그런데 요거는 겉으로 보이는 수치입니다. 입시를 준비하시거나 공부하실 때 가장 놓치시면 안 되는 부분이 이런 데이터의 오류에 빠지시면 안 돼요. 함정에 빠지시면 안 돼요. 요거는 전체적인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는 것 뿐이고 실제 요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른 결과가 나오거든요. 자, 보실게요. 제가 두 번째 준비한 항목이 대입 전형의 실제입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릴 때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의 비율을 보여드렸잖아요. 자, 수시 모집 같은 경우에는 교과 전형이 45%, 학생부 종합 전형이 23%, 합치면 한 5%, 7% 되거든요. 그런데 막상 해보면 수도권에서는 요것이 64%, 정시가 35%가 나와요. 근데 비수도권을 보게 되면 수시 모집이 88%, 정시가 11%밖에 안 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수도권 지역은 정시인원을 많이 뽑는 편이지만 실제로 비수도권 지역에서 정시인원이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요게 숨겨진 비밀은 뭐냐면요. 정부에서 16개 대학은 지금 제한을 걸어놨어요. 너희들은 정시 40%를 맞춰라. 그렇지 않으면 보조금을 제한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수도권 16개 학교가 정시 모집 40% 맞춰놓다 보니까 이렇게 수치가 나오는 겁니다. 그 실제로 수도권 지역만 따로 놓고, 왜냐면 저희가 다 수도권 지역을 주로 타겟으로 준비를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도권 지역만 놓고 수시 인원을 나눠보게 되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 31.8%, 학생부 종합 전형이 44.9%입니다. 그리고 논술 전형은 아까보다 조금 높긴 하죠. 전체가 3.4%였지만 11%로 올라가긴 해요. 왜냐하면 지방 지역은 거의 논술을 안 보거든요. 자, 보시면 어쨌든 우리가 인원이 가장 많이 뽑는 게 뭐냐라고 봤을 때 실제로는 44.9%를 뽑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에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어떤 전형을 위주로 준비해야 되냐 했을 때 가장 많이
중점을 봐야 될 부분도 학생부 종합전형이긴 하고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사실상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대학을 가기 가장 좋은 방법은 교과전형입니다. 왜냐면 교과전형 같은 경우에는 교과 성적을 맞추게 되면 딱 컷이 정해져 있는데 맞춰서 가면 되거든요. 이거는 뭐 크게 고민할 것도 없고요. 가장 쉬운 방법이긴 하지만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데이터를 보여드릴게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시를 지원한다 했을 때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원도 많은 편이긴 하고요. 자, 그러면 제가 요거를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요것은 23년도 입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입시 결과죠. 자, 보시다시피 제가 지금 수도권 주요 대학을 위주로 뽑았거든요. 앞 페이지는 고대, 성대, 한양대고요. 뒷 페이지는 중앙대, 이대, 경희대입니다. 이 자료는 나중에 학원에 방문하시게 되면 제공해 드릴 거예요. 자, 보시면 물론 뭐 고대니까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에 이게 70% 컷입니다. 1.56, 1.58, 1.44 거의 1.5를 넘지 않죠.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학생부 내신 성적이 종합으로 1.5를 찍는다는 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이건 등급이거든요. 1학년 전체 평균 등급이 1.5가 나온다. 이거는 뭐 거의 전교권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수치가 되겠죠. 물론 가끔씩 보면 제가 볼 때 이쪽 경기도나 인천 지역 쪽에서는 저런 수치가 나오긴 해요. 그렇지만 서울 지역 쪽에서는 거의 나오기 힘든 수치예요. 그러니까 종합이 1.5, 1.4가 나온다. 사실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뭐 고대가 높아서 그렇다? 아니에요. 성대, 한양대 보시다시피 1.5 언저리 다 안에서 다 끊어집니다. 뒤에 넘겨볼까요? 중앙대, 경희대도 마찬가지죠. 거의 2를 넘어가지 않죠. 2.0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은 저 전형으로 갈 수 있으면 좋겠으나 사실상 굉장히 힘든 일이죠. 3학년 내내 학생부 관리를 하면서 내신 성적을 유지하면서 1점대 중반 정도 성적을 유지한다는 거는 사실상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에는 가장 뭐 준비할 것도 없고 그냥 내신 성적 본 거 가지고 그냥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가장 쉬운 방법이 아니겠느냐 했겠지만 사실상 아이들 입장에서 가장 어렵고 높은 수준에 있는 전형이라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수치가 나오는데 이것도 재미있는 게 있어요. 사실상 서울 지역 쪽에서는 요 학생부 교과 전형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 수치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이론적으로. 서울 쪽에서 그 전교권에 있는 아이들 성적을 다 대입을 해봐도 1.7 정도가 나오면 굉장히 우수한 학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서울 지역 쪽 아이들, 특히 목동이나 이쪽 권 아이들은 학생부 교과 전형은 거의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 부천이나 이쪽 인천 쪽, 부평 쪽 아이들은 요게 나와요, 수치가. 근데 뭐가 문제냐? 요 수치는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수능 최저가 안 되는 아이들이 많아요. 이게 참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수능 최저가 많이 완화되고 있긴 하니까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 이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이걸 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또 이것은 실제적으로 수치가 딱 나오고 데이터가 딱 결과가 수합이 되기 때문에 가장 제가 기준을 잡을 수 있는 편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맞겠지만 뭐 쉽진 않다라는 걸 보여드릴 수 있고요. 다시 이제 돌아가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보여드리게 되면 자, 학생부 종합전형은 수치가 2점대 초반 정도에서 중반까지 좀 약간 천차만별입니다. 사실 좀 갈라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과의 어떤 선호도라든가 인기도에 따라 다 달라지는 측면이 있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2점대를 넘어가진 않죠. 3을 넘어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 수치 같은 경우는 사실상 경기 인천 지역은 약간 보수적으로 잡는 편이에요. 서울 쪽 같은 경우에는 3등급 좀 넘어가는 3.5 이내 아이들은 학생부 종합적으로 씁니다. 근데 이쪽 지역은 2점을 넘어가고 3을 찍었다. 그러면 사실 이것도 좀 힘들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도 따져보면 그렇게 낮진 않습니다. 이것도 70% 컷이거든요. 그러니까 70% 합격선에 있는 아이들의 내신을 따본 거예요. 근데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다시피 이 갭이 어떻게 되나 보시면 한 1.3 정도의 갭이 다 공통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보통 기준 잡아주는 게 여기 이제 요령입니다. 학생부 교과전형의 컷은 대부분의 대학들이 발표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왜냐면 전년도 결과에서 확실히 드러나니까. 그랬을 때 그럼 저 학교에 내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얼마큼 지원할 수 있는가 보게 되면 평균적으로 플러스 1.5등급 정도를 하면은 대략적 수치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전년도 행정학과가 1.58에서 교과전이 끊어졌다. 그러면 한 3.0까지는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게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컷이에요. 그러니까 지원 가능한 점수라고 보시면 되겠죠. 사실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당신이 말하는 게 틀렸다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대략적 수치를 잡아 드리는 거니까
이제 그 정도의 개념을 가지고 준비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능 위주 전형이 나와 있죠. 정시 전형입니다. 자, 아까 영어 설명을 할 때 그 1등급, 2등급 얘기 잠깐 들으셨을 거예요. 1등급이 4%고요. 2등급이 플러스 7%입니다. 그러면 2등급까지가 11%거든요. 자, 요건 이제 100분이에요. 100분이라는 거는 내가 이제 전체 학생 중에서 몇 프로에 있느냐라는 거거든요. 요건 이제 그 학교마다 조금 차이가 있어요. 뭐 표준 점수 쓰는 학교도 있고 100분위를 쓰는 학교도 있긴 한데 100분위로 환산했을 때 요것도 마찬가지로 정시 70% 컷입니다. 자, 성균관대 경영학부예요. 그러면 92%에서 70% 컷이 끊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전체 8% 이내에 들어가야지 성균관대 경영학부의 정시로 합격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8%면 아까 1등급이 4%까지고 11%까지 2등급이니까 8%면 2등급 한 초반쯤 되겠죠? 중반 넘어가면 안 되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다시피 지금 고대, 성대, 한양대 또 마찬가지로 뒤에 중앙대, 이화여대, 경희대 다 보다시피 90% 초반대에 거의 끊어집니다. 가장 후하게 나오는 데가 이대거든요. 이대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열 통합으로 뽑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낮게 나오긴 해요. 그래도 89%. 경희대 같은 경우에도 89.2%.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2등급을 넘어가진 않는 거죠. 89.00까지가 2등급이니까 89.20이면 2등급을 넘어가진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수시가 힘들 것 같아요. 저는 내신이 아주 안 좋아요. 그래서 저는 정시 위주로 준비할게요. 정시반 갈게요.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너 그럼 종합적으로 몇 등급쯤 나와? 라고 물어보면 뭐 수학은 이 정도 나오고요. 뭐 다른 거 하면 3 정도 하고 더 하면 2.5 정도 될 거예요. 자, 가능할까요? 그러면? 안 되죠. 실제로 2등급을 넘어가지 않거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다. 100분위로 따졌을 때.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요거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모의고사를 보게 될 거예요. 모의고사 보게 되면 3월, 6월, 9월, 11월 모의고사 보거든요. 보게 되면 뒤에 귀퉁이에 이렇게 아주 친절하게 나옵니다. 국, 영, 수, 탐 전체에서 100분위로 얼마인지 나와요. 그걸 보시고 대략적인 가늠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서성한, 중경, 외시 정도까지 내가 지원하고 싶다. 그러면 아주 보수적으로 잡는 컷이 89%입니다. 다시 말해서 2등급 이내에 모든 과목이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죠. 그게 넘어가게 되면 실상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모의고사가 3등급, 4등급 나오는데 나는 정시를 가겠다. 그 얘기가 조금 힘든 얘기가 되죠. 그리고 저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최근에 또 나오는 여러 가지 다른 분위기 때문에 좀 더 힘들어진 측면도 있고요. 그건 좀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결과치를 놓고 봤을 때 결과가 과정을 증명하는 거잖아요. 결과치를 놓고 봤을 때 가장 타겟을 놓고 준비해야 될 전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 그나마 가장 할 만한 전형이다.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은 할 수만 있다면 정말 좋은 거지만 실제 컷이 너무나 높긴 하다라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요. 학생부 말고 수능 위주로 가는 정시 결코 만만치 않다라는 거. 아이들이 뭐 이게 안 되면 이걸 간다? 라는 건 안 돼요, 어머니들. 그래서 이것도 수치상으로 봤을 때 결과치가 이렇게 나온다. 굉장히 높다라는 걸 확실히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 해서 입시에 다 기본적인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들 가장 궁금하시는 게 아까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 가장 핵심이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학생부 종합전형이 뭘 보느냐? 예전에는 많이 봤다는 게 많이 들어갔어요. 뭐 자기소개서도 들어갔고 뭐 실적도 들어가고 많이 들어갔는데 지금은 다 빠졌습니다. 자기소개서는 작년부터 빠졌고요. 실적 같은 것도 다 안 들어갑니다. 심지어 생활기록부도 많이 바뀌었어요. 요게 이제 생활기록부 2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입시용으로 뽑게 되면 요렇게 이제 요런 서류가 나오는데 요건 제가 이제 하나 잘라 놓은 거고요. 요렇게 쭉 여러 장이 나옵니다. 실제적으로 요게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준비가 학생 생활기록부를 얼마나 잘 써주느냐에 따라 편차가 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학교별로 편차가 좀 났죠. 그래서 뭐 아무래도 특목고라든가 외고라든가 자사고 쪽 아이들이 갖고 온 생기부와 일반고 아이들이 갖고 온 생기부의 차이가 많이 났어요. 일단 페이지 수가 많이 차이 났거든요. 자사고 쪽 아이들은 30페이지 정도까지 육박하는 경우가 있지만 일반고 아이들은 뭐 10페이지도 안 되는 애들도 있었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런 건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일반고들도 많이 생기부 쓰는 요령이라든가 이게 지금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많이 지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이제 올라가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들어가는 항목 자체가 많이 바뀌다 보니까 우리가 좀 볼 필요는 있습니다.
생기부 같은 경우에는 1번 항목과 2번 항목 필요가 없습니다. 인적 사항과 출결 사항인데, 출결 사항인 경우에는 근데 요거 감점으로 작용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미인정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요건 있으면 안 됩니다. 미인정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감점이 되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또 주의하셔야 되고, 본격적으로 3번 항목부터 들어가는 항목들이 될 텐데, 3번이 수상경력이거든요. 사실 예전에 이거 때문에 말이 많았죠. 수상경력 이래가지고 한 학생이 막 30개, 40개씩 상을 받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거 조금씩 바뀌어갔어요. 그래서 교내에서 하는 것만 인정한다, 어쩌고 하다가 또 하나씩만 쓸 수 있다, 뭐 했다가 지금은 기록은 가능합니다. 근데 대입 전에는 다 빠집니다. 대입에는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건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올라가서 무슨 뭐 상을 타기 위해서 아등바등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런 건 있어요. 수상 경력 자체가 반영되지 않지만 그 상을 받기 위해 또는 그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들이 각 과목 세특에 녹아날 수는 있어요. 그건 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수상 기록 자체는 의미가 없다. 이건 아예 블라인드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볼 수가 없어요. 요거는 예전에는 지금 어머니들도 이제 수능 세대시잖아요. 예전에 입시 원서 쓰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는 생기부하고 다 이렇게 바리바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묶어서 스태프를 째갖고 냈잖아요. 근데 지금은 페이퍼를 안 갑니다. 지금은 다 전산 처리돼서 나이스에서 떠가게 돼 있거든요. 아이 인적사항을 집어넣게 되면 나이스에서 쭉 떠서 화면에 뜨는 방식이라서 이런 것들은 아예 노출이 안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4번 자격증인데 이것도 기록은 가능하지만 미반영입니다. 실은 요거는 인문계 쪽은 큰 의미가 없죠.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국가직무표준 이것도 필요가 없고요. 그럼 여기부터가 중요한데요. 창체활동이라고 말하는 게 5번 항목이에요. 요거는 이제 한 가지 항목이 아니고 세 가지 항목입니다.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요거 세 가지인데 이게 뭐지 싶으실 거죠. 이제 동아리활동이라는 게 가장 핵심인 건데, 요거는 뭐냐면 학교에서 운영하는 동아리.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동아리. 이게 동아리 활동이고요. 지금 약간 말이 많은 게 자율활동이에요. 자율활동이라는 게 학생이 필요해서 자기가 어떤 뭔가를 조직해서 하는 활동.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율동아리라고 부르기도 했거든요. 요게 사실 500자로 들어가긴 있긴 한데, 요거는 약간 지금 빠지는 추세에 있어요. 어쨌든 요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진로활동이라고 했고, 요게 이제 700자를 쓸 수 있는 항목이 있었는데, 지금 요거는 대입의 미반영입니다. 지금 한 2학년, 3학년 지금 고등학생이 있거나 아니면 대입을 해보신 분들은 이제 뭐 진로 희망 분야가 1학년, 2학년, 3학년이 같은 뭐 이런 얘기 해보신 적 있을 건데, 그건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건 반영이 안 되거든요. 이건 빠지고요. 그래서 이게 500자, 요것만 들어가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봉사활동인데요. 이게 약간 애매합니다. 현재 지금 교내 봉사활동만 기록이 가능하게 돼 있는데, 이 교내 봉사라는 게 범주가 약간 애매한 측면이 있어요. 학교에서 지정한 것도 되고 학교 교사의 지도를 받아서 한 것도 인정해 주거든요. 어쨌든 학교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교내 봉사만 인정한다. 이 항목은 이제 대학들이 좀 약간 참고하는 항목이긴 하거든요. 그게 중요하고요. 자, 중요한 건 이거죠. 핵심은 이거죠. 생기부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교과 학습 발달 상황입니다. 그때 당연히 이 수치가 들어가는 성적, 이거 중요하고요.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성적보다 중요한 게 요거죠. 세부 능력 특기상. 흔히 줄여서 세특이라고 말하는 거. 요게 과목당 500자예요. 그러니까 한 학년에 1년 동안 아이가 대략 한 10과목 정도 수강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엄청나죠? 예전에는 그래서 요거를 선생님에 따라서 또는 과목에 따라서 대략적으로 간단하게 써주신 분들이 있고 막 했는데, 이제는 이게 늘었어요. 과목당 500자로. 왜 그러느냐? 다른 게 다 빠졌으니까요. 실제로 아이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부분이 이거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지금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약간 강화된 거죠. 그리고 보다시피 전교과 기록 필수입니다. 예전에는 써주는 과목만 기록이 됐어요, 그냥. 그래서 실은 안 써주는 과목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아이는 세특이 10개 항목이 써 있는데, 어떤 같은 학교 아이인데 어떤 아이는 5개밖에 없고,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모든 교과 다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강화된 거죠. 왜냐면 요게 핵심이 되는 거거든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의. 그리고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이라는 거 다시 설명드릴 거예요. 현재 요거는 지금 예비고일 아이들한테 해당이 없는 얘기가 되거든요. 요것도 마찬가지 개념으로 들어간다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고요. 이 독서 활동도 예전에는 자기소개서가 있을 때 뒤에 한 장이 아예 독서 활동이 따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뭐 서울대나 고대 같은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요거는 기록은 가능하지만 지금 대입엔 미반영입니다.
그리고 또 큰 의미가 없어요. 예전에는 막 이 학교별 뭐 지정도서 뭐 보고서 또는 이제 지원하는 어떤 학과나 뭐에 따라서 뭐 권장도서 보고 막 쭉 하고 그런 게 있었는데요. 요건 이제 빠집니다. 지금 빠지고요. 그 다음에 8번 항목이 재미있는 항목인데요.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요게 뭐냐면요. 어머니들도 예전에 그 옛날 생활을 보시면 뭐 아이가 활발하긴 하나 집중이 부족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간단하게 쓰던 거. 그게 이제 500자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에는 이제 아이의 기본 성향을 설명하는 부분이긴 한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 부분을 가지고 입학사정관들이 여러 가지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아이의 어떤 사회성이라든가 또는 인성이라든가 이걸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이 항목에 나쁜 말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입학사정관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오죽하면 선생님이 애가 평생 갖고 가는 생기부에다가 그 나쁜 말 써놨을까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 조금 이상하게 써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요즘 말로 믿고 거른다 그러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폭을 했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런 분에 걸러지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고요. 자, 제가 이제 간단히 설명해 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거거든요. 자, 사실 막연하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이제 요 설명을 드릴게요. 생기부가 페이퍼로 이렇게 쭉 돼 있는 경우에는 쭉 뭘 보기 힘들어요. 아이의 특성을 찾기도 힘들고 아이가 뭘 잘하는지 보기도 힘든데 입학사정관들이 이 자료들을 볼 때 그냥 보는 게 아니래요. 페이퍼로 뽑아서 보는 것도 아니고요. 각 대학마다 입학처라는 조직이 있어요. 입학처에서 나이스에서 오는 정보를 가공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학교별로. 그래서 교수가 이제 입학사정관이 나는 얘 세특을 좀 보고 싶어 라고 하면 세특을 검색을 하면 세특만 모아서 하나면에 쫙 뜨는 거예요. 또는 요 창의체험 활동만 보고 싶다 그러면 그것만 하나면에 쭉 나오게. 이 정도 공식 오피셜은 아닙니다.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고요. 하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구현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입학처에서 하는 일이 그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입학사정관들이 이것을 항목별로 따로 독립된 걸 보는 게 아니라 1학년, 2학년, 3학년 동안 아이가 창체 활동을 어떻게 쭉 이어갔느냐 또는 세특에서 수학 과목에서 1, 2, 3학년 때 어떤 식으로 흐름이 생겼느냐 보는 거죠. 자, 이번에 입시를 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전공 적합성이라는 측면이거든요. 전공 적합성 또는 학생의 학습 의욕이라는 노력 측면을 가장 많이 봅니다. 그랬을 때 이 활동들에 있어서 상호 연계성 또는 관련성, 지속성 이걸 본다는 거죠. 그래서 간단한 제가 팁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 만약에 세특을 쓸 거예요. 제가 세특을 이렇게 쓸 건데 세특을 쓰면 그냥 나는 이번에 뭐 했고 뭐고 뭐 했다 라고 시키면 안 됩니다. 그런 좋은 점수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특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해가지고 여러 개 쓰는 건 의미가 없고요. 세특 사이에 연결성이 생겨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1학년 때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밖에 못했는데 2학년 때는 그걸 좀 발전시켜서 좀 더 나아진 측면을 보여줬다라는 걸 보여줘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발전 가능성이라든가 또는 지속적으로 쭉 내가 탐구하는 어떤 그런 능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각 세특끼리의 연결성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고서를 쓰는데 2학년 사역 과목에서 무슨 내가 보고서 쓴다 했을 때 그냥 그걸 했다라고 쓰는 게 아니라 1학년 때 했던 어떤 걸 연결해서 발전시켜서 뭘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연결점이 생기고 흐름이 생겨야 한다는 거죠. 입학사정관들 그런 거 가장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이 과목을 위해 또는 이 학문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해왔다 어떻게 탐구해왔다 이런 스토리가 생기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자세한 제가 좀 뭐 지금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나중에 이제 뭐 필요하시면 이제 각 학원별로 신청을 하시면 제가 이제 아이를 만나고 아이 성향을 맞춰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정도 넘어가고요.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할 때 우리가 가장 뭘 봐야 되냐? 가장 첫 번째는 누가 뭐라 해도 세특입니다. 과목 세부 특기사항이 가장 중요하고요. 여기에서 전공 적합성, 자기주도 역량, 성실성이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판단한다는 거죠. 두 번째에 들어갈 중요한 항목이 창체 활동이에요. 여기에서 공동체 역량과 자기주도 역량, 전공 적합성도 일부 나옵니다. 여기서. 이게 가장 중요하고 마지막 세 번째로 지금은 많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요 정도밖에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상 생활기록부에서.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개인의 성향과 사회성, 인성까지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요 행동 특성 종합 의의가는 약간 제한사항이 될 거고요, 아마도. 요게 이제 감점 요인이 되는 그런 요인이 될 거고요. 요쪽에서 이제 플러스 요인이 되겠죠. 저게 잘 돼 있을 경우에 뭔가 쌓아가는 영역이 되겠죠. 이 정도로 제가 종합정리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궁금하신 게 이제 고고 학점제잖아요. 도대체 이게 뭐냐? 왜 학점제냐? 고등학교에서. 똑같아요. 좀 대학을 거의 나오셨을 거라 믿고 대학 학점이랑 똑같습니다. 그 방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아이가 정해진 과목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선택을 해서 내가 학점을 짜고 졸업 학점을 맞추면 졸업해 주겠다. 그럼 대학교랑 똑같은 방식인 거죠. 그런데 뭐가 달라지는 거냐면 요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행 공통과목 성적 한 줄 애신데요. 요거는 지금 1학년 성적은 요 방식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원점수 나오고 과목 평균 나오고 요 가로 아래에 있는 거는 편차입니다. 표준 편차. 그래서 어떻게 얼마큼 아이들이 펼쳐져 있는가를 보는 건데 요런 것들 이제 기술적으로 입학사정관들은 평균과 표준 편차를 가지고 이 학교가 좀 공부를 잘하는 학교다 못하는 학교다를 판단한다 그래요. 자기들만 어떤 기준이 있다 그래요. 뭐 그거는 뭐 영업 비밀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성취도가 나와요. 근데 실제로 공통 과목에서 이 성취도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등급이 나오니까요. 등급 위주로 가는 거죠. 근데 요거는 학점제로 가도 1학년 공통 과목은 똑같이 갑니다. 현행 9등급, 석차 등급이 나오는 방식으로 똑같이 가요. 요건 변함이 없고요. 자, 요게 이제 현재 2학년, 3학년에서 고르게 되는 진로 과목이거든요. 선택 과목인데 현재는 지금 A, B, C 세 개로 나와요. 그리고 요거는 상대평가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성취도에 따라서 교사가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는 내가 성취도 기준으로 봤을 때 A다. 요 정도까지는 B다. 라고 하는데, 그래서 뭐 A를 갖다가 21% 뭐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요게 좀 말이 많은 부분인 게 대부분의 학교들이 A가 한 35%에서 40%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돼요. 이러면 다 A를 막 주는 거 아니냐.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대학들이 많이 입시에서 제외를 시켰었어요. 왜냐면 A는 거의 1등으로 환산시켜주고 B는 2등 이렇게 하는데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랬는데 이 작년까지는 고대 정도가 A는 그냥 1등급을 주고 B, C를 받는 걸 갖다가 전체 인원의 비례로 나눠가지고 감점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 B, C가 뜨게 되면 굉장히 감점이 많이 발생하는 요인이 됐었거든요. 근데 올해부터는 대거 늘어납니다. 요걸 점수화시키는 대학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이게 사실은 요걸 대비하는 것 같아요, 이거를. 그럼 이제 어떻게 바뀌는 거냐? 고교 학점제라는 거는 성적이 5등급으로 나옵니다. A, B, C, D, E로 나오는데 요게 이제 뭐가 중요한 거냐면요. A라는 거는 교사가 자기가 자유적으로 판단했을 때 성취도가 90%가 넘었다. 그럼 A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수가 아니고요. 성취도 기준으로 90%가 넘은 학생들은 A. 그 다음에 80% 넘으면 B. 이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죠. 그렇지만 이렇게 환산이 된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등급으로만 나온다는 거가 중요한데 실제로 핵심은 이거예요. 요건 이제 기본 개념 설명입니다. 요것도 제가 자료집을 따로 하나 만들었어요. 요 자료집이 이제 학원에 오시면 수령 가능하시거든요. 요걸 토대로 이제 보시면 그 안에 자세히 들어 있습니다. 요런 개념으로 간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3년간 총 192학점을 이수를 해야 돼요. 이수를 해야 됩니다. 패스를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등급은 A부터 E까지 5단계고요. 수업은 각 과목당 3분의 2 이상 출석. 그러니까 대학이랑 똑같죠. 3분의 2 이상 출석하고 각 과목 최소 성취 기술을 출력해야 한다. 그게 뭐냐? 자, 보세요. 2까지 얼마죠? 쭉 내려가다 보면 40에서 60까지 2죠. 그럼 40% 성취도 이하는 등급이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미수입니다. 그럼 미수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중요해요. 보충 대체 이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많이 해보셨죠? 뭐 C나 D 맞아가지고 이렇게 재수강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걸 한다는 얘기인데 사실 제가 제일 염려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과연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들 입장에서 우리 애가 40%가 미달돼서 보충하러 대체 이수를 해라. 그래서 다른 과목을 더 들어갔거나 아니면 그 과목을 다시 듣거나 아니면 대체 과목을 들어야지 인정해 주겠다. 그거를 과연 얼마나 수용을 할까요? 그게 저는 참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가이드북이나 제가 다 찾아봤는데 거기서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이제 사회적 어떤 홍보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라고 돼 있지, 이게 어떤 식으로 강조할 건지 어떤 식으로 그걸 처리할 건지, 사실 이게 이제 점수로 잘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교사가 판단하는 성취도거든요. 점수 90%는 성취도 90%예요. 그럼 이 아이가 성취도가 40%가 안 된다는 판단은 뭘 기준으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애매해진 부분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전면 시행하긴 하는데 제 생각에는 좀 많이 이렇게 논란이 있지 않을까, 전면 시행됐을 때. 어쨌든 간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되면 결국 2학년, 3학년 성적 자체의 어떤 공신력은 많이 좀 약해지겠죠. 자, 그러면 정리 좀 해드릴게요. 사실 제가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걸 제가 2달 전에 설명회를 계획을 하고 제가 자료를 거의 한 달 전쯤부터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최근에 엄청난 이슈들이 팡팡팡 터지고 있잖아요, 교육에 관련돼서. 그래서 저도 고민이 많았어요. 이거를 이게 맞나?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되나? 라는 생각 많이 해봤어요. 많이도 궁금하시고 분하시고 할 거예요.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뭐 저도 어떤 교육에 몸담고 있는 입장이니까 뭐 제가 드린 말씀이 좀 어차피 다 똑같은 얘기 하는 거 아니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첫 번째 가장 크게 뭐죠? 이슈가 되는 부분이 킬러 문항이죠. 킬러 문항 없앤다 라고 해서 지금 몇 년치를 막 뒤져가지고 몇 개를 찾아내고 했다고 하는데, 킬러 문항?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이걸 듣고 보고 계시는 어머니들 자녀분들이 어느 정도 선의 성적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대부분의 경우에 해당 사항이 없을 겁니다, 아마도. 킬러 문항이라는 거는 아주 극상위권 아이들이 그 아래 아이들과 갭을 벌리는 편차로 사용되는 무기였던 건데, 그게 없어지게 되면요, 중상위권 학생들은 좋아요. 오히려 나도 100점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극상위권 아이들에서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지, 실제로 그게 없어지고, 저도 찬성입니다. 그런 문항 없어지는 게 맞아요. 그리고 교과과정에서 벗어난 문제들, 그래서 그런 것들 없어지는 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두 번째로 문제되는 부분이 이제 고교 학점제로 갔을 때 내신 성적에 대한 어떤 그런 약화가 될 거란 말이죠. 아무리 1학년 공통과목은 그대로 구조명 유지되긴다고 하지만 2학년, 3학년 과정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학점제로 바뀌게 됐을 때 과연 그것을 어떻게 점수화 시킬 거냐 했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실상 아까 저희가 처음에 봤던 거 있죠. 교과 위주 전형, 종합 전형 이렇게 갔잖아요. 아마도 제 예상은 교과 전형 숫자가 줄지 않을까. 교과 전형이라는 건 성적만 가지고 뽑는 건데, 그 성적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부분이 학점제로 바뀌게 되면,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게 현행되고 있는 게 A, B, C 3등급으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 나올 때가 성적 인플레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요것도 아마 그런 개념을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요게 성취도가 90% 이상이라고 돼 있지 A를 얼마큼을 줄 수 있다는 건 없어요. 요거에 대해서 무슨 여러 가지 조직을 만들어서 관리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건 얼마나 실효성 있을지 의문이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요걸 줄 때 좀 더 후하게 충분히 생기지 않을까. 만약에 제가 교사라면 굳이 얘를 38%를 줘가지고 드랍을 시킬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대학들이 과연 아이들 성적표에 써 있는 선택 과목들의 성적을 인정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항목이 뭐냐면, 어쨌든 그 킬러 문항이 없어지고 교과서 외의 문제가 많이 배제되고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정시가 어려워질 것이냐 쉬워질 것이냐, 그러니까 수능이 어려운 방향을 갈 것이냐 쉬운 방향을 갈 것이냐 문제가 생기겠죠. 어떨까요? 기본적으로 쉬운 방향으로 가겠죠. 아무래도 그런 문항이 사라지게 되면 수능 점수가 많이 올라갈 거고, 요즘 물 쓰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또 대학들이 가만히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정시 전형에도 현재도 서울대와 고대는 정시에 내신이 들어갑니다. 20%가 들어가요. 그러면 대충 감이 잡히시죠? 대학들은 그거는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자의적으로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정시 전형에서도 수능 100%보다는 내신을 일정 부분 반영하는 대학들이 늘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없어요. 왜냐면 지금 여러 가지 말만 나오는 거고 실제로 여러 가지 정책들 나오는 것들이 충돌이 나고 있고요. 특히나 이 고교 학점제를 하게 되면 제가 이제 뒤에 준비한 게 이거거든요. 요거 말고요. 마지막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학생 진로 진학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가 방향을 빨리 잡아야 내가 학점제를 갔을 때 어떤 과목들 위주로 갈 것이냐가 잡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난주에 뉴스 보셨나 모르겠어요.
학과가 폐지됐어요. 대학들에. 학과 학부제가 그 체계 자체가 폐지돼 버렸어요. 그러면 자율전공으로 뽑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 과를 진학하기 위해서 아이가 생기부를 만들고 채택을 만들고 했었는데 그게 없는 거잖아요. 물론 그 안에서도 어떤 흐름을 보긴 보겠죠. 그렇지만 기준점이 사라지게 되면 굉장히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되고 있는 입시들은 조금 더 제가 볼 때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좀 더 관심을 가져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저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뉴스를 보고 있고 자료만 찾아보고 있는데 아직은 지금 교육부든 뭐 평가원이든 우왕좌왕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조금 더 정리가 되면 아마 제가 하반기쯤 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가서는. 일단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주변 학교 현황인데요. 그래도 좋은 점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천 지역 학교도 제가 조사를 쭉 해보니까 보시다시피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죠. 이 부천 지역이 클러스트라는 걸 운영을 해가지고 공동가정도 운영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학점제에 대한 대비는 상당히 많이 돼요. 다른 지역보다 선제적으로 많이 되어 있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는 좀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여러 가지들 특화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것이 다른 지역에 비해 좀 나은 점입니다. 부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여기는 하나가 딱 이상한 게 보이긴 하시죠. 부천 여고가 지금 한 학년 숫자가 너무 적죠. 여고인데다가 이 학교가 원래는 과학 중점 학교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 기피하는 성향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인원이 적은 측면인데 저거는 저 흐름으로 갈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부천 지역은 성비도 잘 맞는 편이고요. 요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남학생들이 여학생들 많은 데 가면 자기 막 치이기도 하고 성적 관리도 안 되고 이런 게 있는데 부천 지역은 대부분이 공학이고 성비도 잘 맞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염려는 많이 없다. 그리고 학교별로 인원수도 거의 맞춰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학교가 인원에 의해서 유불리가 생기는 것도 없고요. 또 상당히 특화 운영도 잘 되고 편이고요. 중원고도 지금 여기는 제가 하나만 써놨는데 이번에 무슨 과학 중점 학교 쪽으로도 틀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별 특화 사항도 많이 잘 되는 편이라서 지금 당장은 어느 학교 가는 게 유리하다 불리하다 말씀드리기 힘들 것 같아요.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가서 이제 어떻게 하냐의 문제인 것 같고요. 또 부천 지역은 공동교육까지 운영이 잘 되고 있는 편이라서 이 학교에는 이게 있으니까 유리하다. 아니죠. 공동교육까지 들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충분히 커버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부천 지역에서는 학교별 유불리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일반고 내에서는. 단 이제 자율고라든가 또는 뭐 특목고에 가는 논대로 생각해야겠죠. 제가 그 부분을 말씀 안 드릴 겁니다. 일반고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이 모든 자료는 다 저희가 자료집에 넣어드렸으니까 나서 보시면 되고요. 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건 이거예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학생 진로 진학 상담은 충분히 하시라는 겁니다. 아이가 뭘 하고 싶은지 어디를 가고 싶은지 먼저 알아야만 뭐가 얘기할 수 있어요. 저희도 아이들과 이야기를 해봤을 때 고등학교 2학년 아이가 와서 저는 하고 싶은 게 없어요. 어디 갈지 모르겠어요. 말할 때 가장 난감합니다. 그런 아이들 대부분 상당히 불가능해요. 그리고 제가 저 자료집에 뭘 넣어드렸냐면요. 세종시 교육청에서 사례집을 만들었어요. 특이한 경우인데요. 요즘 거의 안 나오거든요. 근데 세종시 교육청 사례집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아이 점수가 내신이 어떻고 아이가 생기부에 어떤 게 중점을 가는지 쭉 들어가 있거든요. 그걸 보시면 1학년부터 꾸준히 어떤 특정한 과라든가 전공에 대해서 준비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의 편차가 심하게 보입니다. 당연히 당락으로 이어지고요. 그래서 학생에 대한 진로 진학 상담이 가장 우선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와 성적만 가지고 말씀하지 마시고 아이가 어디를 가고 싶은지 뭘 하고 싶은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이런 걸 좀 많이 대화를 나누시고요. 그게 먼저 돼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하실 일은 뭐냐? 대입 정보에 직접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요즘에는 학교 상담도 많이 해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원서를 각자 알아서 쓰게 돼 있거든요. 상담은 베이스로 하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 대학 어디가 UA 진학 3개 정도의 사이트가 가장 많이 보는 사이트예요. 특히나 대학 어디가라는 사이트는 그 안에서 뭐 입결도 볼 수 있고 준비할 것도 있고 연계 정보도 볼 수 있고 굉장히 많은 정보가 들어있거든요. 이런 사이트 가입하셔서 꼭 확인해 보시기 좋고요. 특히나 UA나 진학사는 원치 않으셔도 가입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요거 두 사이트가 입시 원서를 내는 사이트거든요. 어차피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가시면 정보가 많이 있으니까 확인을 많이 하시고요.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아이랑 얘기 많이 하시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료집은 제가 각 학원에 비치해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보시고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뭐 학원 통해서 연락하시든가 또는 상담이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시간 되는 대로 와서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 정도까지고요. 네, 이상으로 입시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